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으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민족의 항전과 시전이에요. 지금 이 내용은요, 앞서 강의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 빠졌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정해서 구성하였다는 점 알려드려요. 1919년에 강우규 의사는 노인동맹단 소속으로서 남대문역에서 3대 총독 사이토를 저격하는 시도를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게 돼요. 하지만 그의 의거는 의열투쟁 노선에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당시 그의 나이가 65세의 고령인데다가 한의사로서 경제적으로 얼마든지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신을 독립투쟁에 헌신했다는 점은 많은 조선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던 거죠. 이듬해인 1920년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순국하시게 됩니다. 박열은 1923년 일본에서 불령사를 조직해서 반일 활동을 주도하던 중에 관동 대지진 발생으로 광분한 일본인들을 피해 다니던 중에 일경의 보호 검석으로 체포되게 되어 일경의 취조 도중에 박열의 폭탄 구매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 내용을 일왕 암살 시도라는 사건으로 날조해서 그의 영원한 동지이자 연인인 가네코 후미코와 함께 구속되게 됐던 것이에요. 이후에 가네코 후미코와 옥중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둘의 찍은 사진이 시중에 유포되면서 일본인들을 큰 충격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너무나도 자유로우면서 자신감 넘치는 이 둘의 사진 속 모습에서 중재인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사진 스캔들은 일본 내각의 총사퇴까지 불러올 정도로 파장이 꽤 컸던 모양이에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이 가네코 후미코는 감옥에서 죽게 되어 원인 미상의 일종의 의문사라고 볼 수 있어서요. 이 설왕설래 설이 굉장히 많아요. 여하튼 그 이후에도 박열은 계속 옥중 생활을 하고요. 해방이 되고 나서도 2개월이나 있다가 풀려나게 됐던 것이죠. 무려 22년간 옥고를 치르게 됐던 것이에요. 김구 선생의 부탁으로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 의사의 유해 송환에 대한 책임을 맡게 돼요. 특히 윤봉길 의사의 유해를 찾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천신만고 그때 찾아보니까 이 노다산 쓰레기 소각장이었던 이 노다산 공동묘지 관리소로 가는 좁은 골목에 사람들이 밟고 다니도록 암매장 해놓은 상태였다고 해요. 이 윤봉길 의사의 암매장 사건과 사만갑적인 이소경 선생의 아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늘 가슴을 먹먹하게 하네요. 여하튼 박열 선생은 6.25 때 납북되어서요 1974년 평양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다물단은 1925년에 결성된 단체인데요. 변절자 처단과 군자금 모집 등을 위해서 베이징에서 조직된 항일 비밀 단체였어요. 배천택과 김창숙이 조직했고요. 50명의 주로 영남인 청년들로 구성됐다고 해요. 다물은 용감, 전진, 쾌단의 의미를 띠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입을 다물고 실행한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해요. 창립 선언문 작성을 단재 신채호 선생이 했고요. 이 다물단원이었던 황익수와 이호영 그리고 의열단원 유우근이 합세해서 밀정 김다라를 처단하는 등의 활약을 펼쳤네요. 1928년 타이완에서는 조명화 의사의 의거가 일어났는데요. 일본 왕족이자 육군 대장인 쿠니노미야 쿠니요시를 독검으로 암살
하려 했지만 실패로 끝나게 됐고요. 이 조명화 의사가 고문을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요. 이 당시 찍은 사진을 보면 온 얼굴이 퉁퉁 분 상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국 28년도 10월에 총살형으로 생을 마치게 되는데 당시 그의 나이 24살의 아주 약관의 청년이었어요. 백정기 의사는 흑색 공포단, 즉 블랙 테러리스트 파티 소속이었어요. 아나키스트였어요. 무정부주의자라는 얘기죠. 1933년에 일본 공사 아리요시가 독립군, 중국 내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 친일 중국인들을 섭외하고 포섭하기 위해서 육삼정이라는 이 고급 음식점에서 회합을 추진한다라는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래서 이광훈과 원심창 이런 의사들과 더불어서 이 아리요시 암살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나게 됐고 나가사키로 압송되어져서 옥중에서 순국하시게 됐던 것이죠. 1946년에 박열 열사의 노력으로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유해와 함께 송환되어서 효창공원에 있는 삼의사 묘역에 안장되었어요. 이 효창공원에는요, 이 삼의사 묘역도 있고요, 안중근 의사의 허묘까지 있어요. 허묘라는 것은 가짜 묘역이란 얘기예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도요. 일본 놈들이 어디다 이 안중근 의사를 매장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안중근 의사의 묘역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바로 독립군들의 성지가 될 것을 일본 놈들이 우려했다라는 것이에요. 민족의 시련에서 이 국내 민족의 시련 살펴봐야 되는데요. 수양 동우회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37년 6월에서 38년 3월이에요. 수양 동우회 사건은 일명 동우회 사건이라고도 해요. 수양 동맹회가 경성에 있었고요. 동우구락부가 평양에 있었어요. 이 수양 동맹회와 동우구락부는 둘 다 모두 흥사단의 국내 조직, 국내 지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양 동맹회는 이강수가 중심이었고 동우구락부는요, 대성학교 출신들,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대성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되었어요. 평양 지부죠. 이 둘을 통합해서 수양 동우회를 결성한 것이 1926년 1월이에요. 이 수양 동호회는요, 국내에서 결성된 교육, 계몽, 사회운동 단체로서 흥사단의 자매 단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훗날 이 국외 조직인 흥사단과 그리고 국내 조직인 이 수양 동호회가 통합되어서요, 동호회로 개칭이 되어져요. 그게 3년 후인 29년도 11월의 일이에요. 이 동호회는요, 변호사, 의사, 교육자, 목사 등 대부분이 초선의 지식인층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관지인 동광을 발간해서 계몽운동에 앞장섰네요. 중일전쟁 1937년이죠. 중일전쟁 발발 시점에 일제는 조선 지식인층들의 포섭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표적 수사를 벌여서 이 치안유지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주요한 이광수 등 이 동호회 회원들 이 181명을 검거하게 되는데요. 이 회원들이 이 중에서 변절하게 됐던 것이에요. 화수분의 저자 전영택이라든지 음악가인 홍남파, 현재명이 바로 이 변절한 회원들이었고요. 그 이후에 주요한 이광수 등 대부분이 다 변절을 하게 돼요. 재판 회부 도중에 안창호 선생은 순국하시게 되어 1938년 3월이에요. 그리고 잔혹한 고문으로 인해서 최윤세와 이균 선생 등이 이렇게 고문으로 옥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김성업 선생은 불구자로 간신히 살아남게 되는데요. 이 수양 동호회 사건은 사실상 국내 독립운동 단체의 소멸을 가져왔고요. 여운형이 이끄는 건국 동맹만이 간신히 명맥을 유지한 상태였어요.
1942년에는 조선어학회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일제강점기 민족말살 정책에 따라서 한글 학자들을 이 민족의식을 높였다라는 제목으로 탄압하고 투옥한 사건이에요. 함흥 사건이 일종의 기폭제가 됐는데요. 이 함흥 사건은요, 함흥 영생고등여학교 학생인 박영옥이라는 학생이요, 기차 안에서 친구들과 무심코 한국말로 대화를 했는데 이를 발견한 조선인 경찰관 야스다, 한국명으로 안정묵이라고 하는데, 이 일경에게 발각되어서 박영옥 학생이 취조를 받게 돼요. 굉장히 뭐 겁을 많이 줬겠죠. 고문도 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취조를 하다 보니까 배후에 정태진이라는 조선어 학회 회원이 지목을 받게 되고, 이 정태진을 잡아다가 취조를 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어 학회의 독립운동 활동 사실이 이렇게 거짓 자백으로 나타나게 됐고요. 그래서 이중화, 장지영, 최연배 등을 함경남도로 서울에서 이렇게 압송해 왔어요. 43년 4월 1일까지 총 33명의 조선어 학회원들이 검거됐는데요. 이중화, 장지영, 최현배를 비롯해서 이경로, 한징, 이윤재, 이은상, 이병기 등이 이렇게 검거되어졌고요. 이윤재 선생과 한징 선생은 극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옥사하시게 되고요. 국어 편찬 사업도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져요. 그러다가 28년 걸쳐서 1957년에 간신히 우리말 큰 사전이 우여곡절 끝에 편찬이 완료됐던 것이에요. 국외적으로는 1931년에 만보산 사건을 들 수 있는데요. 중국 길림성 만보산 지역에서 한인 농민과 중국 농민들 간의 충돌 사건이에요. 가운데서 일본 놈들이 농간질을 벌였던 것이에요. 거기에 국내 언론이 과장 보도를 함으로써 민족 감정을 건드리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한국 내에 있었던 이 중국인들이 배척되는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어 중국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어요. 연해주에서는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 정책이 1937년도에 있었죠. 연해주의 한인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했던 그런 정책인데, 여기에 홍범도 장군도 있었다라고 말한 바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1923년에 관동 대학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일본 관동 지역에서 진도 7.9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하게 돼요. 당시 점심 식사들을 준비하던 시간이었어요. 당시에는 땔감을 이용해서 식사 준비를 했는데요. 일본 가옥들이 대부분 목조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재가 발생하게 됐던 것이에요. 사망자 및 행불자가 14만 명에 달했고요. 이재민이 340만 명이나 이렇게 발생하게 됐어요. 일본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고요. 일본 언론 및 관원과 민간인들의 유언 비어가 유포되어져요.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라는 이런 유언 비어가 유포되면서 일본인들은 자기들 민족들을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자경단을 조직해서 한국인과 중국인 가리지 않고 모조리 처단하게 됐던 것이에요. 아주 잔혹한 처단이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기록상으로 남은 인원만 6,000명 이상의 한인들이 학살 당했다고 하니까 기록에 없는 것까지 포함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봐야죠. 보기는 일제가 제정한 법령의 일부이다. 이 법령에 처벌된 사건이 아닌 것은 국채 변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유재산자 부인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사유재산자 부인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죠. 그래서 1925년에 제정되었던 치안유지법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핵심 75에 있던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여기 내용하고도 합당하고요. 그때 핵심 75에서 수양 동호회 사건을 38년도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이 37년에서 38년 이 사이에 걸쳐서 일어난 것이다. 정정해 드리고 싶은 이유도 있고 해서 똑같은 문제를 갖다 놨어요. 김상욱의 종로 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은 1923년도에 일이니까 관련이 없고요. 조선공산당은 1925년에 박헌영이 조직한 것이니까 치안유지법에 적용을 받아요. 조선어학회 사건은 42년도에 발생한 것이니까 역시 치안유지법에 적용을 받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것이에요.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